영국은 산업혁명을 최초로 일으킨 국가입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해 증기혁명을 일으키고 영국 곳곳에 면직공장, 방직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과 가축에 의지하던 원시적인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기 시작했고 기계의 동력원으로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전체 과정은 영국에서 먼저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했던 영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만큼은 명함 한번 제대로 내밀어보지 못하고 독일과 미국에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니 당시 영국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산업 설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원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밀리게 되었을까요? 산업혁명의 나라답게 영국은 1801년 증기자동차를 실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1826년에는 월터 행콕이 시행착오 끝에 개량을 거듭해서 증기버스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렇듯 1800년이 넘어서면서 영국에는 증기자동차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뭐 요런 거만 보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순탄하게 시작된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시작도 빠르고 뭐 실용화 상용화도 잘 됐다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당시까지만 해도 교통수단은 마차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차 업계가 교통에 관해서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마차 업계가 신규 진입자 자동차 업계를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퍼질수록 일자리를 잃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 회방을 놓는데요. 또한 일반 시민들 역시 자동차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혐오했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당시 등장했던 증기자동차는 한번 달리면 엄청난 굉음과 매연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던 거죠. 또한 쇳덩어리 차체와 철제 바퀴는 굉장히 무거워서 도로를 망가뜨리고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증기자동차가 나왔을 때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동차에 거부감을 느꼈을지 그 느낌이 오시죠, 그죠? 시끄럽고 매연을 마구마구 내뿜고 도로를 파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차업계, 마부조합에서는 증기자동차를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영국 의회에 끊임없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증기자동차는 말과 사람을 놀래키고 위험에 빠뜨리니까 이것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철도업계 역시 합세해서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당시 분위기는 국민 여론을 봐도 그렇고 당시 이권 카르텔이었던 마부조합, 철도업계 반응을 봐도 그렇고 증기자동차의 진입을 애당초 싹을 잘라야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정치권에 전달되었는데요. 이 호재를 그냥 보고 넘길 정치인들이 아니죠. 여기에 반응만 하면 쉽게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업계를 질식시킬 단초는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자동차 업계의 숨통을 쪼우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증기자동차에 대해서 차보다 10배에서 12배나 비싼 통행세를 물렸습니다. 또한 의회는 1861년 증기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내에서 시속 8km, 교외에서는 16km로 제한하는 기관 차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일반 성인이 걷는 속도가 시속 5km인 것을 떠올려 보면 자동차 시속을 8km로 제한하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는 이렇게 제한한 속도도 너무 빨라 보였는지 1865년 기존의 조례를 대폭 수정해서 적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제정되고 나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으로 공표되었는데요. 이 적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증기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내에서는 시속 3.2km, 교외에서는 6.4km로 제한한다. 그 시속 3km나 6km면 제가 걷거나 뛰는 것보다 느린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속도를 굉장히 심하게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기자동차에는 신호수가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신호수가 뭐냐? 자동차 앞을 걸어가면서 앞에 마차나 말이 없는지 운전수한테 신호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자동차가 마차나 말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거죠. 신호수가 신호를 보낼 때는 붉은 깃발을 들어서 신호를 보냈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정되었던 조례 이름이 적기 조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붉은 깃발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인용되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증기자동차는 말을 만나면 정지해야 됐고 증기나 연기를 내뿜어 말을 놀래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련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별 소용은 없었는데요. 당시의 자동차 업계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당한 핍박을 받아도 자기 편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 적기 조례는 무려 3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쪼그라들 대로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진 유수한 자동차 기술자들과 사업가들은 독일, 프랑스, 미국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재 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침 이 기간은 독일에서 서서히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한번 자동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고 있을 때 독일은 신발끈을 딱 묶고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은 이런 이유로 뒤처졌다 치고 독일은 어떻게 자동차 강국이 되었을까요? 사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의 역할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초반 유럽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있기는 있었어도 부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히틀러는 독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인차를 소유하는 국민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히틀러가 정 가구의 자동차가 보급되기를 바란 이유는 자동차 산업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독일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집단 일체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도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즉 아우토반을 건설할 것을 계획했는데요. 이거는 히틀러 때 만들어져서 아직도 남아있는데 모든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건 아니고 특정 구간에서만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듯 우리나라 예능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등장하곤 하죠. 히틀러는 실업률도 줄일 겸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서 아우토반을 건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자동차는 없었는데요. 여기서 히틀러는 어떻게 하느냐? 히틀러는 우리에게 명품으로 유명한 포르쉐와 폭스바겐 창업자 페르디난트 포르쉐에게 국민차를 의뢰합니다. 당시 히틀러는 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협박조로 의뢰하는데요. 요구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일반적인 독일 가정에 맞춰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을 태울 수 있을 것, 100km/h로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을 것, 가격이 1000 라이스 마르크 이하인 저렴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 것. 그러니까 요약하면 싸고 빠르고 성능 좋은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재정적인 충분한 지원이 있었죠. 포르쉐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민차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가 훗날 폭스바겐의 비틀입니다. 그 딱정벌레처럼 생긴 요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그러다 1937년 폭스바겐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제조기업이었고 폭스바겐의 이름 뜻부터가 바로 국민차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서서히 독일에는 자동차 제조업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히틀러의 주관 아래 아우토반 고속도로도 건설되고 싸고 성능 좋은 자동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자동차를 국민들에게 보급할 일만 남았는데요. 나치 정부는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국민들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나치 정부는 우표를 발행했고 이 우표를 198개를 가져오면 자동차 한 대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당시 이 우표 198개를 사기 위해서는 독일 일반 국민 기준 4년 정도 꾸준히 저축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유인책이 되었고 많은 독일 국민들이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우표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덜컥 2차 대전이 발발하는데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나치 정부는 독일 국민들이 우표를 사기 위해 냈던 자금을 전쟁 자금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려고 우표를 차곡차곡 몇 년 동안 사서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나치 정부는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표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독일 국민들의 자동차 마련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독일은 자동차 기술이 더욱 발전했는데요. 폭스바겐은 전쟁에서 쓰일 군용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다양한 군수품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또한 1차 대전부터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의 많은 자본이 투입되었고 이들은 강력한 군용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단하고 연비 좋은 자동차를 만들 기술이 축적된 것인데요. 그래서 독일은 2차 대전에 패전하고 다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자본을 집중 투자해서 여태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팍팍 밀어붙인 것이죠. 이렇듯 영국은 비록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일으키고 전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나라였지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적기조리로 상징되는 부당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덕분에 자동차 기술자, 사업가들이 해외로 쫙 유출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축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반면 독일은 그런 부당한 규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치 정부는 국민차 보급을 위해서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속도로도 깔고 우표 정책도 폈었죠. 또한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를 지원하여 특히 군용차 제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제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자동차를 위한 기술 축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초 체력 덕분에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서 영국이 어떻게 주도권을 놓쳤고 독일은 그것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현재도 자동차 최대 수입국이고 독일은 최대 수출국이죠.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다른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보부상이었습니다.